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인생의 아픔을 크게 맛보게 된 한 여성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느끼는 아픔과 쓴맛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의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부재인데요. 남들이 보기에도 한창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이 바로 이건가 싶을 만큼 저는 지금 나름 어쩌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어떤 것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둘과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시어머니 덕분이죠. 저의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당시에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서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눈에 반했는지 그날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거 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별로였어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한창일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 상대방의 성품보다는 얼굴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은 제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저는 좀 더 또렷한 인상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모든 게 다 둥글둥글 귀엽게 생긴 말 그대로 사람 좋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러니 첫 만남부터 제 눈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 이후 거절을 할까도 싶었지만 소개팅에 나가기 전부터 지인이 신신당부하기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사람이 좋으니까 꼭 3번까지는 만나보라고 하기에 그건 지켜보자 싶어 딱 3번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만나는 동안 첫 만남 이후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던 상대에게 두 번째 만남부터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너무나도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죠. 남편과는 첫 만남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연락을 하며 애정을 표현했고요. 물론 그때는 사귀기 전이라 남편은 상당히 저를 조심스러워 했었는데요. 근데 은근히 저는 또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호감으로까지 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는 계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당시에 영화를 보고 나온 길이었는데 차를 타고 영화관 앞에서 차가 밀려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차 거의 바로 옆 인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도통 택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택시는 그분이 손을 흔드니까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있는 걸 보고는 다시 쌩하니 가버리기도 했죠.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우 씨, 혹시 괜찮으면 우리 저분 좀 태워드려도 될까요? 보아하니 지금 택시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저분 저러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 저분 저렇게 놓고 가기엔 마음이 좀 걸려서요. 저는 속으로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을 남편이 하는 걸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남편에게 놀란 걸 티내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했죠. 아, 네, 그렇게 해요. 저도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용호 씨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의 허락에 바로 그분께로 가서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저희 차에 손수 태우고 휠체어까지 트렁크에 잘 넣고는 그분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내려다 드렸죠. 다행히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모셔다 드릴 수 있었는데 가는 내내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참으로 고맙네요. 밖에 나올 때는 그래도 좋은 택시 기사분을 만나서 일 보러 나올 수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택시가 그렇게 안 잡힐 줄 몰랐어요. 다리가 불편하니 여러모로 인생이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네요. 근데 이렇게 선뜻 먼저 나서서 도와주니 고맙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네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도울 수 있는 일인데 도와드려야죠.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은 연신 고맙다고 하는 그분에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며 당연한 일이라는 듯 덤덤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확실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도 핸디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전까지 연애를 하던 상대들이 저희 엄마에 대한 상황을 듣고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어서 내심 비혼주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근데 이 남자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어려움을 그대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때는 외모도 다른 어떤 성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는 이 남자라면 우리 엄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스스럼 없이 대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직도 좀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음식 취향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거였죠. 이유를 들으니 정말 어이없으시죠?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두 번째 만남에서 느낀 그 호감으로 인해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라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도 이 사람을 운명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남은 그 다다음 날 만났는데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말을 하는데 글쎄 제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족족 남편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족족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던 거 있죠? 근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라든지 영화 취향도 정말 비슷했고 오히려 다른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남자를 안 만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얼굴도 그냥 제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마음에 쏙쏙 들었죠. 제대로 콩깍지가 씌어버린 저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저희 남편이 제가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던 그날에 눈물을 펑펑 쏟던 거 있죠?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귀엽고 웃기던지 그 이후로는 두고두고 제가 맨날 놀리며 지냈었네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시켜드렸고 연애를 할 때부터 자주 왕래를 하며 서로의 부모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 예상에 맞게 이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진짜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약속했던 장소로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 사람은 늘 저보다도 꼭 일찍 와서 저를 기다리곤 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와 있었죠. 근데 항상 책을 읽고 있거나 회사 업무를 보느라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손을 휘휘 적고 있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 카페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봤는데 뭔가 그 손짓이 저한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화였어요. 남편이 하고 있는 게 수화라는 걸 알아채고는 얼른 가서 물었죠. 자기 뭐 하는 거야?
자기 수화도 할 줄 알아? 아, 봤어? 아니, 나 원래 수화 못하는데 자기 어머니랑 대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맨날 글로 쓰거나 자기 없으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 나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참에 아예 배워서 제대로 대화해 보려고. 근데 수화 진짜 어렵다. 꽤 복잡한데? 저는 이때까지 만나면서 익히 잘 느끼고 있었지만 단지 여자친구의 엄마일 뿐인 사람을 위해서 수학까지 배우겠다는 이 사람을 보며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때는 아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수화를 알려주었고 남편은 진짜 수화를 다 배우고는 저희 엄마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은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 아예 청혼까지 해버렸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나 자기 없으면 이제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어디에서 만나겠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그리고 평생 나랑 행복하게 살아줘. 저의 청혼에 남편은 갑자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에 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아, 왜 자꾸만 혼자 다 해? 프로포즈할 기회는 나한테 먼저 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청혼까지 먼저 해? 진짜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아, 취소해, 취소. 프로포즈 내가 다시 할 거야. 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마음만 같으면 된 거지. 하여간에 쓸데없는 걸로 아쉬워하기는. 됐고,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말 거야. 얼른 대답을 해. 퉁퉁거리지 말고. 말해, 뭐해. 당연히 해야지. 아, 진짜. 여기서 딱 기다려. 당신 꽃다발 준비 안 했지? 내가 그거라도 사올 거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반지까지 준비해서 남편에게 청혼한 저를 보면서 남편은 본인이 먼저 청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걸 보니 이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며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양가의 허락은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였어요. 이미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혼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에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축복을 해주던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신혼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행복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딱 1년만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갖자던 계획은 결혼 6개월 만에 무산이 되어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남편은 진짜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잘했어요. 그게 얼마나 표시가 났는지 동네에 자주 다니던 슈퍼나 반찬가게 그리고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를 인고 부부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였고 남편에게는 팔불출이라며 매일 놀려대기 일쑤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늘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 행복이 날마다 이어질 거라 확신을 하며 지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변하기 십상이라지만 우리 남편은 달랐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어떻게 보면 변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대신 정말 좋게 변했답니다. 저희 엄마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었고 저를 마치 여왕처럼 모시며 살아주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같이 맞벌이로 일을 했었지만 결혼 후에 임신을 하고 나서는 거의 출산 직전부터는 일을 그만뒀었는데 남편은 일을 하면 일하느라 힘들다는 이유로 임신을 하면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해주었어요. 요리도 종종 하긴 했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 못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켜냈고요. 근데 그마저도 본인이 종종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얻어먹기만 한 날도 많았어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남들이 봤을 때 깨가 쏟아진다고 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저에게 복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품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 모자를 보면서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은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걸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부인, 따님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애들 둘이서 연애할 때부터 얼마나 예쁘게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둘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늙은이의 바람이 생각보다 더 간절했는지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간 편치 않은 몸으로 딸내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주 제 딸로 생각을 하고 잘할 테니 마음 놓고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통역해서 수화로 전하던 저 역시도 같이 울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어머니는 멋진 분이셨어요. 우리 시댁은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 잘 버는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늘 병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를 하곤 하셨었죠. 그리고 저희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봉사를 다닐 정도로 남들을 돕는 성품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우리 남편이 그대로 그 행동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또 저희 시모는 엄마이가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저한테 진짜로 잘해주셨죠.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시에 저는 둘째까지 가지고 출산이 임박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가, 애 낳거든 하고 싶은 거 다시 해. 애는 내가 얼마든지 봐줄 테니까 너는 창창한 나이 아깝게 그냥 썩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부모님이 왜 있겠어?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그래도요. 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어머니께 어떻게 애들을 둘 다 맡기겠어요. 저는 애들 보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직장에 큰 미련도 없고요. 그럼 아가, 너 원래는 디자인인가 뭘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할 거 많은데 사부인 사정도 그렇고 너희 집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못 배웠다고 그게 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배우는 건 어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 신경 쓰지 말고 나랑 네 시애비가 다 해줄 테니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것 좀 실컷 하면서 지내봐.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네가 어디 그냥 며느리니? 우리 눈에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세상 어디에 눈을 둬도 너 같은 며느린 찾아볼 수가 없어. 그저 몸 아프신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잘 모시면서 사는 애가 어딨니? 나는 그것 하나만 봐도 기특하고 마음이 다 아프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늘 제가 몸이 불편한 엄마를 생각하느라 제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고, 저의 인생이 거의 엄마 중심으로 흘러가느라 제 인생을 온전히 다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특해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가족이라고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본인 인생 사느라 바쁜 이기적인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저를 기특해 하셨죠. 저희 아빠도 가장 노릇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약한 엄마 때문에 밖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힘들었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늦게라도 제 꿈을 펼치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품이 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냥 거의 조건 없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만큼이나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맨날 저만 보면 꼭 하시는 게 있었어요. 특히나 이건 저희 시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재미가 있으셨는지 저희 시어머니도 꼭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복덩이, 복덩이, 우리 복덩이. 꼭 이렇게 저를 복덩이라 표현하며 노래를 부르셨고, 저희 시아버지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저를 부를 때면 호칭이 며느리가 아닌 복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받는 이 시댁 사랑 덕분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픈 사건이 우리 시댁 가족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늘 정정하시고 건강하던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신 사건이었죠. 시아버지는 다른 건 다 괜찮고 건강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부분이 고혈압이었어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평소에 관리를 꽤나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는 관리를 해도 좀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염려를 하면서 잘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에 시아버지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에 가장 많이 아파한 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팔불출이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노년까지 사이가 좋을 만큼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이상보다 더 힘들어 하셔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에 쓰러지셨을 만큼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생기까지 잃으셔서 매일 제가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정도였죠.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영영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실까봐 겁이 나서 매일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어머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늘 어머님 걱정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어머님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후를 털고 일어나세요. 네? 아버님 빈자리만큼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마음 털고 일어나 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발 후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평소에 자주 가시던 장소, 추억 있는 장소에 찾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아버님과의 일상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정말 충분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참 울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한참 아버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버님을 추억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정말 고맙다. 나 이제 괜찮아. 이제는 진짜 너희 아버지를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무너무 아쉬웠나 봐.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이런 일상들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내 행복이 다 사라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너희와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행복하면서 내가 사라지는구나. 숨이 쉬어져. 그걸로 됐다. 나는 이제 충분해. 정말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너희 엄마로 시애미로 열심히 살아보련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님도 분명 그걸 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님 안 계셔도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자주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할 거예요.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그래, 그래, 우리 복덩이.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는 다시 생기를 찾으셨고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원래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시누이가 운영을 임시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업체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옆에서 돕는 식으로 바쁘게 지내셨죠. 남편은 원래부터가 사업에 욕심이 없던 사람이라 시누이에게 사업체를 물려받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아버님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누이를 돕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생각보다도 남편은 그 일이 잘 맞았는지 정말 재밌게 일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할 걸 그랬다면서 오히려 시누이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 사업을 더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뒤에서 내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는 남편을 위해서 끼니는 빼먹지 않고 챙겨주고 늘 집안일을 다 해줬던 남편이 이제는 바빠서 집에 있을 겨를도 없었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있으라고 남편이 할 것도 없이 늘 집안을 잘 깨끗하게 유지해 놓으며 지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보이는 족족 저 대신에 청소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해놓지 않으면 남편이 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빈자리를 메꾸어주며 10사람이 보면 10사람 모두가 칭찬할 만큼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도 남편에게 고마운 게 남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저와의 기념일을 놓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한 것과 청혼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했기 때문에 기념일만큼은 본인이 먼저 챙기고 빠짐없이 챙겨주고 싶다며 정말 매년을 성실하게 한결같이 챙겨주었어요. 한 번은 정말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며칠을 출장을 가 있던 때였어요. 거의 4박 5일을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가 있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제 생일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생일은 챙기기 어렵겠다.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남편이 출장 중간에 새벽에 갑자기 집에로 온 거예요. 어머, 여보, 출장 끝난 거야? 어떻게 집에 왔어, 이 시간에? 끝나긴 아직 이틀 더 머물러야 돼.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여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아이, 참, 갔다 와서 챙겨도 되는 거고 안 챙기면 또 어때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나 이런 걸로 삐지는 사람 아니야. 헤이, 자기 때문에 그러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아쉬워서. 우리 여보,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더욱더욱 고맙고. 저는 그 멀리에서도 와서 제 생일까지 챙겨준 남편이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남편을 또 어디에서 제가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날만큼은 정말 더 특별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짧게 시간을 가지고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몰래 뽀뽀도 해주고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정말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열심과 시누이의 노력, 시어머니의 서포터로 인해서 그 사업체는 점점 더 커져갔고 우리 가족의 행복도 날로 날로 커져가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하늘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걸까요?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고 저는 그날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고였습니다. 출장을 자주 내려갔던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을 가던 길이었고 그 길에 남편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부딪혀 그대로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출장 가는 걸 더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광주광역시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날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출장을 하루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었죠. 여보,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번 출장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어때?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이번에 정말 큰 건이라 우리한테 도움 많이 될 거야. 놓칠 수가 없는 출장이라 꼭 가야 돼. 대신에 나 조심해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위험해. 아니면 하루라도 늦추자. 어?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스케줄로 인해 출장을 가야만 했던 남편은 끝내는 제가 염려하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내려가고 있던 그때에 건너편 차선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저희 남편을 쳐버렸고 남편은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 와서 누워있다가 얼마 안 되어 뇌사 판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많이 걱정했던 남편의 출장길은 결국에는 저희에게 비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아예 의식을 놓고 있을 정도로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멍하니 있다가 아무런 힘 없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현실이 자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제발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분명히 잘 갔다 온다고 했잖아. 조심해서 다녀오겠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야,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눈 좀 떠줘.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없는 데서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누워있어. 안 돼. 이대로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말을 하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당기며 진정시키기 위해 꼭 껴안으려고 했지만 이때만큼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놔! 이거 놔! 안 돼! 여보 안 돼! 제발 일어나란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눈 뜨라고! 눈 떠! 당신 눈 안 뜨면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라고! 거의 울부짖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다 구경을 했지만 저는 그것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은 그대로 땅에 묻히게 되었고 저는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이, 나를 아껴주던 남편이,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값지게 여겨주던 사람이 사라지니 정말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폐인처럼 지내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멍하니 케어만 했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매일 저희 집으로 와서 저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고 학교를 보내고 했었어요. 참 못난 엄마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때 우리 애들이 아무리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엄마, 무서워. 왜 그래? 왜 말 안 해? 엄마, 엄마. 우리 첫째가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남편이 잃었다는 고통만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매일 와서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애를 쓰셨어요. 아가, 아가, 제발 정신 차려. 어? 지금 네가 무슨 심정인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말 다 이해한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사라지더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허전해도 다 사라져.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애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전 힘이 없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 애들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니가 애들 좀 대신 키워주실래요? 저 남편한테 가고 싶어요. 저 남편한테 그냥 갈래요. 저는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시어머니에게 하면서까지 저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니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저의 뺨을 내려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저의 뺨을 세차게 양쪽을 한 번씩 때려버리셨어요. 저는 옆으로 쓰러질 만큼 힘없이 나가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숨죽여 흘렸습니다. 오히려 통곡을 하며 우는 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인간아, 인간아, 그게 지금 네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어? 넌 남편을 잃었지? 나는 무려 자식 새끼를 잃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근데 뭐라고? 애들을 나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는 네 남편한테로 가겠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 할 소리야.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제대로 키워낼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약해 빠진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엉엉 울어가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뺨을 세차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그저 저의 슬픔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내심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때린 게 미안했는지 엉엉 울다가 다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 귀한 걸 내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아가,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정신 좀 차려다오. 제발 이제는 후를 털고 일어나줘.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야. 오히려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진짜 예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그러니 일어나자, 아가.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저의 두 뺨을 어루만지며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이 쓰리고 아픈지도 모르게 저의 가슴이 더 아픈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저는 우려했던 일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로, 그리운 남편의 품으로 제가 직접 가는 거였죠.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 걸었고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마포대교 위를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과 모르고 툭 어깨를 부딪히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내가 마포대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아가! 익숙하게 들리던 목소리에 저는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 곳을 쳐다봤고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다르자마자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이건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걸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불안해서 저를 혼자 둘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예 오셔서 지내고 계셨는데 이날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니 걱정이 돼서 미행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마포대교까지 가는 걸 쭉 뒤에서 따라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말리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언가를 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날로 남편의 품으로 가려고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또 나쁜 생각을 하기 전에 얼른 그 무언가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아가! 왜 이래, 정말!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가, 이리 와봐. 내가 들려줄 게 있어. 네가 꼭 들어야 하는 거다. 네 남편이 너한테 무언가를 남겨놓고 갔어. 그러니까 제발 이 시엠이 따라와. 네 남편이 너에게 선물 남겨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 선물 받고 싶으면 당장 나랑 같이 가자. 집으로 가자, 아가. 네? 남편이요? 그이가 저한테 선물을 남겨놨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나랑 같이 가자. 얼른. 저는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남겨두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흔적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넘겨주신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통곡에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다름 아닌 우리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고 이번엔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지 저 몰래 영상 편지를 찍어 놓았던 거였죠. 남편은 본인 핸드폰에 찍어뒀었는데 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유품을 제가 거의 챙기지도 못했었네요. 다 저희 시어머니가 챙겨주셨는데 그 유품에 남편의 핸드폰이 있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유품을 다시 보다가 핸드폰을 켜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앨범 안에 있던 남편의 영상 편지를 보게 되었고 그걸 저한테 들려주신 거였습니다. 남편의 영상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여보, 나야. 내가 TV에서만 보던 영상 편지를 다 찍어보네. 이거 되게 쑥스럽다. 역시 연예인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 편지 쓰는 건데도 카메라 앞에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보, 깜짝 놀랐지? 이게 웬 영상 편지인가 하고 말이야. 사실은 이번엔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결혼 기념일 선물을 제대로 못 챙겼지 뭐야. 그래도 우리 기념일은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선물보다도 더 감동적이게 더 특별하게 챙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 어때? 좀 감동스럽나? 여보, 우선 내 아내로 이렇게 10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당신이랑 사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당신도 그러겠지? 여보, 우리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또 우리 엄마도 앞으로 좋은 것 많이 구경시켜드리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우리 애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서 훌륭한 애들로 키워보자. 근데 뭐 사실 당신은 진짜 잘하고 있어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단 이유로 당신이랑 애들한테 소홀하게 대한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나 진짜로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당신 잘 알지? 당신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매일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일어나 밥도 차려주고 나 나가기 전에 꼭 껴안아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 알아? 그게 내 하루 원동력이 된다는 거. 나는 당신 포옹 안 하면 진짜 힘이 불끈불끈 생겨서 얼마나 힘차게 일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 앞으로도 꼭 빼먹지 말고 모닝퐁 잘 부탁해. 여보, 앞으로도 나 잘 부탁하고 나 사랑해줘. 나도 우리 여보 끝까지 사랑할게. 그럼 내 인생의 동반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또 나랑 결혼한 거 축하한다. 사랑해. 남편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남편이었는데, 이토록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더는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흔적을 더 보고 싶어서 그 영상 편지 외에도 남편의 앨범 안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계속해서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러다 하나의 영상에서 저는 더는 그 영상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를 다시 일으키는 영상이었고, 그날로 제가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영상이었죠. 그 영상은 평소에 남편과 같이 재미삼아 찍었던 일상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치? 매일이 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저렇게 재미있게 뛰어노는 거 보면서 난 당신이랑 이렇게 손잡고 시간 보내고 매일이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출장이고 뭐고 다 미루고 그냥 우리 여기 눌러 앉아 있을까? 뭐야. 그러면서 또 내일이면 바쁘게 나갈 거면서 그냥 오늘을 우리 잘 누리자. 오늘 진짜 날도 좋고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정말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만약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도 나나 당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더라도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애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사는 거야. 알았지? 뭐야?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 좋은 날에 말이야. 그런가? 판 깨는 소리였나? 근데 어쨌든 우리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금을 누리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미래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했던 대화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찍힌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상을 함께 본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저에게 다시 말을 거셨어요. 아가, 지금 들었지?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네 남편이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방황하는 거 정말 가슴 아파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는 게 어때? 이제 슬퍼할 만큼 다 슬퍼하지 않았니? 네 애들을 봐라. 지금 네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일어나자. 어?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이가 보고 싶어요.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이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아프면 어떡해요? 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 내가 겪어보니 그거 다 희미해지더라.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어. 내가 산 증인이잖니. 내가 누구보다도 지금 네 심정 잘 안다.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걸 네 남편도 내 아들도 원할 거다. 이리 와. 나를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꼭 안아. 그리고 이제 훌훌 털어버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제대로 줄 작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숨을 못 쉴 만큼 꼭 껴안아 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며 저의 슬픔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영상 편지와 마지막으로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저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준 시어머니 덕분에 빠르게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다시 애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꼭 껴안아주고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원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도 많이 안심하셨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아예 같이 합가를 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남편이 많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대로 또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잘 적응하면서 지금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저는 정말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살아가는 기술을 한층 더 깊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 없이 외롭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저의 인생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인생의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제 삶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